비활성 기체라고 되어 있는데 비활성 기체들은 주기율표에서 18종 원소들이고 헬륨, 네온,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전자 배치는 2, 28, 288 이렇게 전자 배치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어쨌든 여기 있는 비활성 기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연계로 봅니다. 연계. 원자과 전자를 연계로 봅니다. 얘네들은 지금 원자과 전자를 연계로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상황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고, 어떤 형태의 화학 결합도 형성하지 않을 거고, 단순한 그냥 원자 상태로만 존재하면 됩니다. 하나의 원자가 곧 하나의 분자다. 1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1원자 분자다. 하나의 원자가 곧 어떤 특징적인 화학적 성질을 갖는 하나의 분자다. 1원자 분자라는 표현을 쓴다.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배웠을 때 두 개의 원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Cl2, Br2, I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원자가 모여 있는 2원자 분자의 꼴이었다면,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만든다. 자, 헬륨 광고판 충전 기체, 네온 광고용 기구의 충전 기체, 이거는 광고판 충전 기체, 아르곤은 형광등의 충전 기체로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용도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자네들 교과서에 정확하게 있는 그림들이거든. 이 그림 3개가 그대로 그림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자, 여기를 보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보면 어쨌든 얘네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 물론 헬륨 같은 경우에는 2개, 얘는 28, 얘는 288,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를 연계라고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가 가장 안정하더라라는 게 옥텟 규칙인데, 지금 얘네들은 기본 상태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추가적인 화학 결합을 형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구조인 것 같으면 화학 결합을 통해서 얘네들처럼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처럼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통해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화학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어놓기를,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은 화학 결합을 형성하여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을 형성합니다. 자, 옥텟 규칙이라 해서 저기에 전자를 잃거나 또는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전자 배치가 되고 싶어 한다 라는 게 옥텟 규칙입니다. 자, 그럼 뒷페이지로 가서 이온 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의 기본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야 되고,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아이는 금속이 양이온이 될 수 있고,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아이는 비금속이다 이거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얘네들은 이온 결합을 형성할 겁니다. 비금속의 만남에서는 이온 결합이 아니고 공유 결합의 형태로 제외될 겁니다.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온 결합 자체는 형성될 수가 없다. 누군가는 양이온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음이온이 된 다음에 결합을 형성한다면 그게 이온 결합이다. 자, 양이온은 원자가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띤 입자.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1조, 2조, 13조 원소들이 대체로 이런 성질을 가질 수 있고, 원자과 전자가 한두 개 또는 세 개, 그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이거죠. 그럼 자, 여기에다 숫자를 적어봐라. 마그네슘 원자는 12번. 항상 숫자를 적어라. 2, 8, 2야. 첫 번째 껍질에 2,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었다. 근데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이 전자 2개를 잃어서 이가 양이온이 될 거고, 이가 양이온이 되고 나면 전자 배치가 2, 8. 2, 8이면은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산소는 2, 6. 최외곽에 전자가 6개니까 여기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전자 2개를 얻어와야 될 거고, 그래서 전자가 2, 8이 되면서 이가 음이온이 된다. 전자 2개를 얻어왔으니까. 그러면 산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얻어서 2, 8이 됐으니까 얘도 전자 배치 상황에서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얘는 이가 양이온 됐고 얘는 이가 음이온이 됐으면 이 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미적 인력으로 서로 붙잡고 있는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서로 쫀쫀하게 잡고 있는다. 그러면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겠죠. 이제 오케이. 네. 노래 좀 잘하구나. 네. 뭐 계속 빡빡이 할 거야? 아니면 기를 거야? 성원님 때 다시 물어보고. 아니 3년간 빡빡이로 살아보는 것도 편할 수 있어. 주기율표 이렇게 있으면 주기율표의 왼쪽 편에 있는 아이들이 금속이고 얘들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고, 물론 18조 원소를 제외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비금속이고 얘들이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이온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 알겠니? 자, 오케이. 학교에서 또 배우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진도가 안 나왔겠지만 여기까지는 다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온 결합이 생겨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인데 보라. 또 숫자를 적어봐요. 나트륨 원자 11번 2, 8, 1. 최외곽에 전자 하나인데 그 전자 하나를 잃고 2, 8. 그러면서 Na 플러스 이온 된 거고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염소 원자는 2, 8, 7. 최외곽에 전자가 7개였는데 2, 8, 8이 되면서 Cl 마이너스 이온이 됐다 이거죠. 전자 하나를 얻었고 전자 하나를 잃었다 이거야. 그럼 전자 하나를 잃고 만들어진 나트륨 이온과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만들어진 염화 이온, 요 둘이 만나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모습은 이런 대괄호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렇게 이 괄호에 플러스 전자 하나 잃었다, 마이너스 여기 있는 하나들 중에서 전자 하나 얻은 거다. 양이온, 음이온 표시하고 대괄호로 이렇게 표기하는데 이런 그림 나오면 이건 이온 결합인 거예요. 그냥 이온 결합. 자, 누가 전자를 몇 개를 얻었고 누가 전자를 몇 개를 잃었는지를 잘 판단을 해줘야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자, 뒷페이지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공유결합은 금속이 등장하지 않고 비금속들끼리의 문제인 거예요. 비금속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비금속들이라 하면은 우리가 수소, 리베, 비, 시, 엔, 오, 크, 네, 뭐 헬륨, 남아, 뭐 알규, 인, 황, 염,
일단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되고 그 밑에는 칼륨, 칼슘이 있는데 보통은 요 앞쪽에 있는 이 아이들은 금속이니까 이 아이들은 이온 결합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 비금속에 의한 공유결합의 예로는 요놈이나 요런 아이들 그냥 주로 등장할 겁니다. 요런 아이들 얘는 18조 원소니까 결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자네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얘네들의 원자가 전자에만 집중을 하면 돼.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 있는가? 수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다. 수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고 탄소는 리베비시 최외곽의 전자가 4개 있고 질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가 있고 산소는 6개가 있고 플로린은 17종 원소라서 플로린은 최외곽의 전자가 7개가 있다. 이 원자가 전자가 몇 개냐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 이 원자가 전자를 8개로 맞출 수 있는 방식으로 전자를 공유할 거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와 수소가 만났다.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이렇게 4개밖에 없지? 근데 수소는 전자가 1개 있다. 요 수소도 전자 하나 있고 요 수소도 전자 하나 있고 요 수소도 전자 하나 있으면 탄소의 전자와 수소의 전자를 공동 소유로 가져가자 이거죠. 공동 소유로. 공동 소유로 가져가면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 8개인 척을 할 수 있고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모두 다 8개가 아니라 수소는 전자 2개만 지으면 안전한 거죠. 수소도 2개인 척 할 수 있고 탄소도 8개인 척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다 비활성기체와 같은 체외각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전자와 이전자를 공유하여 우리가 안정된 결합을 형성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예들이 나올 텐데 H2O 같은 경우에는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6개 있습니다. 리베비시NO 6번째. 그럼 일단 얘는 전자가 몇 개 모자랍니까? 2개 모자라지. 2개 모자라니까 공유를 2개를 해야 됩니다. 공유 2개 하면 산소 전자 8개, 수소 전자 2개, 수소 전자 2개인 척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질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지. 그럼 얘는 몇 개 모자라니? 3개 모자라니까 3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해 주면 된다 이거야. 탄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4개니까 4개의 공유 결합을 형성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플로린은 최외곽의 전자가 7개니까 하나 모자라다. 그러면 하나만 공유결합 형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줄로 하나 쭉 꺼주면 이게 전자 2개다라는 의미인 거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적어놨냐면 H2O인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고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고 적어놨지. 그럼 6개니까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얘가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모자라잖아. 그럼 이 2개 모자란 이 자리를 얘 걸 들고 와서 공유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산소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이건 원래 산소 거고 여기 있는 수소 거 하나, 수소 거 하나 전자를 공유하면서 산소 전자 8개, 수소 전자 2개, 수소 전자 2개인 척들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옥텟 규칙 만족하고 니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그런 전자 배치 상황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이 공유결합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공유결합을 한 가닥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 가닥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2가닥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고 3가닥까지 가능하다 이거지. 자, 산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이렇게 6개인데 그럼 나도 요렇게 이 산소 원자와 이 산소 원자가 공유결합을 2개를 형성할 수도 있는 거고
질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인데 하나, 둘, 3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여러 가지 형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지금 너희 쌤이 성섭이 형님 아이가? 네. 성섭이 형은 좀 안 좋은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좀 미안합니다. 내가 쌤 미방해서 그 사람 좀 답답하고 그 답답한 성섭이 때문에 과거 8년 전에 우리 학원에 동명고 2학년 아이들이 전원이 다 8점을 깎였습니다. 8점짜리 우리 학원 애들이 싹 다 8점짜리 문제를 다 날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단일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으면 뭐 지금 뭐 학원에는 교육과정이 빠졌지만 벤젠 같은 경우에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에 되는 한 1.5중 결합 정도를 하거든. 그래서 일선의 책에서 전 세계의 과학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맥모리 유기화, 솔로몬 유기화, 완자, 올리드, O2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책에서 1.5중 결합이라는 표현을 공연하게 사용합니다.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수업할 때 이거는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 되는 결합인데 이건 그냥 1.5중 결합이라는 표현을 쓴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 학원 애들이 전원이 1.5중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썼는데 다 8점짜리 다 날라갔어.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삼성 BP에 사주면서 마무리했는데 애들 크게 뭐 원년 멤버들이라 가지고 근데 1.5중 결합은 틀렸대요. 정답이 뭐냐면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 정도의 결합 이렇게 쓰면 8점 1.5중 결합을 형성한다 쓰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쌤의 주장은 그 교과서에 1.5중 결합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 전 세계 화학인들이 다 1.5중 결합이라고 쓰지 않느냐. 그럼 그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 답 아니냐 라고 주장을 해서 안 주더라고. 그럼 너 책에 단일 결합이라고 적혀 있을 거거든. 이중 결합이라고 적혀 있을 거거든. 삼중 결합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 아니 이 용어들을 교과서에 근거하여 최선을 다해서 쓰라 이거죠. 모든 답을.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일반적인 문제집들의 본문 설명에는 교과서와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항상 그래도 교과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조심해서 검토를 해봐라. 특히 화학 파트는 그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면 고집이 그 사람 훌륭한 선생님인데 훌륭한 선생님인데 내가 그때 진짜 이건 너무한가 이거 뭐 이렇게 싶었다고.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결합을 하나만 하면 단일 결합. 두 가닥의 결합이 형성되면 이중 결합. 세 가닥의 결합이 형성되면 삼중 결합이다. 사중 결합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자, 어쨌든 비금속과 비금속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H2O, CO2, NaCl. 금속, 나트륨. 그 다음에 비금속, 염화, 이온, 염소. 금속 나트륨 있으니까 이온 결합일 거고 Fe2O3 산화철 철이 금속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남 이온 결합일 거고 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다 CHONS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결합은 전부 다 공유 결합일 겁니다. 근데 금속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죠. 느낌 딱 보면 압니다. 이 나트륨, 철,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속이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은 싹 다 비금속이고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건 그냥 공유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한다 하면 이건 이온결합. 그것만 구분 지어주면 된다. 대단히 어려운 수준에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쉬운 통합과학이니까. 자, 뒤로 가서 이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밑에 숫자 써가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연습해야 된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자, 이온결합 물질이란 이온 결합을 통해 생성된 물질. 이온 결합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 금속이 전부 다 보이고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결정을 이룬다. 결정이라 하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 물질을 결정이라 할 겁니다.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온 결정.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그냥 분자 결정. 뭐 그냥 금속 원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면 금속 결정. 뭐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데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온 결정이다 이거죠. 자, 어떤 결합을 하고 있든지 간에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자, 예를 들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얘는 NaCl 이렇게 1대1로 결합이 되면 되고 CaE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짝이 안 맞지? 그럼 얘가 하나 더 붙어서 CaCl2가 돼야 될 거고 Na 플러스와 산소 2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이것도 짝이 안 맞죠? 그러면 얘가 하나 더 붙어서 Na 두 개의 산소 하나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알루미늄 3 플러스 이온 얘 두 개와 산소 2 마이너스 이온이 세 개가 만나서 Al2O3 이런 식으로 되듯이 플러스 전하의 총합과 마이너스 전하의 총합은 반드시 같아야 되고 이렇게 반드시 같을 때를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양이온과 음이온은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된다. 사실상 완벽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이지 여기 있는 양이온과 저기 있는 음이온이 진짜 완전 하나의 묶음이 아니라 그냥 양이온은 여기 있고 음이온은 여기 있을 뿐이야.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아무런 운명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양이온은 저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여기 있을 뿐이고 그래서 붙잡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은 분자 상태는 아니다 입니다. 분자라고 절대 부를 수 없다. 공동 운명체가 아닙니다. 양이온이 여기 있을 뿐이고 음이온이 저기 있을 뿐입니다. 분자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로 형성되지 않는다. 분자가 아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살펴봐야 되겠죠. 별표 하나 쳐놓고 자, 이온 결합은 상당히 세다. 이온 결합 굉장히 세다. 이온 결합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달라붙어 있는 거 이거를 뜯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을 끊으려면 고체 상태인 이 물질에다가 가열을 해서 얘들을 따로따로 떼어내는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상당량의 열을 가해줘야 얘들이 끊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비교적 높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에 잘 녹는다 대부분. 안 녹는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물에 안 녹는 아이들은 뭐 AgCl, CaCO3, BaSO4, PbI2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들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했었고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들은 물에 녹긴 녹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어떻게 하면 전기가 통하느냐? 전기가 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전하 운반체가 있어야 된다. 전하 운반체라 하면은 양이온, 음이온, 자유전자 이런 것들이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전하 운반체가 움직이면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 줄 거고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 이거야. 전하 운반체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는데 얘가 고체 상태다. 그럼 얘가 전기 통합니까? 전기줄 연결했을 때 자, 고체 상태인데 일단 전하 운반체는 현재 상태에서 있죠. 전하 운반체는 있는데 고체 상태니까 여기에 따닥따닥 고정되어 있는 형태다 이거.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전하 운반체는 있지만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해요. 자, 근데 얘를 가열을 해서 액체로 만들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떨어져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전하 운반체가 있고 얘네들이 액체일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액체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전기가 통한다 이거죠. 그냥 단순 액체 말고 물에 녹여도 양이온, 음이온들도 물 속에서 움직이면서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거니까 수용액일 때도 전기 통합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전기가 통합니다. 고체일 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 액체일 때는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안 통하다가 가열을 해주면 전기가 통할 수 있다. 물론 가열이 쉽지 않겠죠.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1000도 이상 되니까 쉽게 집에서 녹이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대로 이루어져 있는 결정이라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아주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이 그림 옆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자, 풀마 마풀 풀마 마풀 풀마 마풀이었는데 요 망치를 가지고 망치 아니든 뭐 젓가락을 가지고 요 결을 한 칸 딱 밀어버리면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주면 얘가 그대로 한 칸 딱 밀리면서 마마 한 칸 밀리면서 얘가 여기 한 칸 밀리면서 마마 풀풀 마마 풀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럼 같은 전하를 띠는 이온들끼리 서로 딱 마주보게 된다고. 얘가 한 칸 밀리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게 되면 마마 풀풀 마마 풀풀 되니까 모든 면에서 반발력이 발생하겠지. 여기서 서로 딱 밀어낸다. 그러면 외부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해주면 아주 쉽게 부서러질 수 있다라는 게 이온결합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자, 핵심은 이거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상당합니다.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고체일 때는 전기 안 통했는데 액체나 수용액 상태 되면 전기 통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러집니다.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 물질 NaCl 소금, 그 다음에 CaCO3 탄산칼슘, 그 다음에 염화칼슘,
그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파우더의 주성분이다. 염화칼슘 제설제나 습기 제거제로 사용하고 달걀 껍질의 주성분은 CaCO2.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이온결합 물질의 예로 저런 아이들을 제시를 해놨다. 자, 뒷페이지로. 자, 공유결합 물질. 자,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 공유결합이라 하면 비금속들 전부 다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진 거고 전자쌍을 공유해서 한 덩어리, 완전히 운명 공동체인 분자를 이루게 된다. 분자라 하면 H2O 이 수소와 이 산소는 전자쌍을 공유해서 이게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냥 한 덩어리. 얘 덩어리는 H2O라는 완전 독자적인 어떤 구조물이야. 이런 한 덩어리를 분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지, 태영아? 한 덩어리를 분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수소가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다. 수소도 비금속이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공유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공유결합이 몇 개 되는지는 주기율표 쳐다보고 원자과 전자수 확인한 다음에 부족한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점검을 해보면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책 수준에서만 이제 설명합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아. 여기다 줄 거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라고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온 결합은 높았고 공유 결합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죠. 그러면 결합이 공유 결합이 더 약한 거냐? 그건 아니야.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더 세.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더 셉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또 애매하게 정한 게 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적어놨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이온 결합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았는데 공유 결합은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약한 건 아니다 이거야. 자, 어떻게 되는 거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자, H2O 이게 공유결합입니다. 이게 그럼 또 다른 옆에 H2O 요게 공유결합이고 요게 공유결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H2O들이 따닥따닥하게 모여있는 이게 고체 상태 물질이다. 그 고체 상태 물질을 내가 가열을 해주면 수소와 산소 사이에 있는 이 공유결합이 깨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공유결합이 깨지는 게 아니고 이 물분자와 이 물분자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력, 요 힘을 쌍극자 힘 또는 무극성 분자에서는 분산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힘 자체는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을 가열을 해서 끓인다라고 하면 공유결합을 직접 박살을 내는 게 아니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요 힘, 요것만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요 힘들은 쉽게 이 물질들을 끊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에서 화학 결합의 세기가 셀수록 녹는 점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는 더 센데
여기서 왜 낮으냐? 이거 분자 간 상호작용 구체적인 예로 쌍자 상극자인 분산력보다는 이온 결합이 세니까 이온 결합이 높은 거야. 얘는 매우 약한 거고. 그럼 공유 결합이 더 세긴 세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해놓자. 혹시 모르니까. 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물에 녹는 아이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자, 공유 결합 물질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간에 일단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없어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뭐 전기 안 통합니다. 그냥 무슨 상태든 간에 공유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공유 결합 물질인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자, 여기다 내가 한번 적어볼게. 자, H2O 고체 전기 안 통합니다. H2O 액체 이거 전기 안 통합니다. 그냥 무조건. 물은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H2O 왜? 공유결합 물질이고 전화 운반체 역할을 하는 양이온, 음이온, 자율전자도 없기 때문에 전기 안 통해요. 자, 근데 HCl 비금속이고 Cl도 비금속이라서 얘가 고체일 때 전기 안 통합니다. 자, HCl을 가열을 해서 액체가 됐다. 전기 안 통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 HCl은 물 속에다 넣어주면 분명히 공유결합 물질이긴 한데 물 속에 넣어주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HCl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공유결합은 전기 다 안 통한다 했는데 이 HCl이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는 전기 통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액체일 때는 안 통하는 게 맞는데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되는 건 이온결합 고체, 액체, 수용액이면 이온결합 같은 경우에는 고체일 때 안 돼. 액체일 때 되고 수용액일 때 무조건 돼. 전기 통해. 근데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너 머릿속에 기본은 고체, 액체, 수용액일 때 다 안 되는 거야. 전기 안 통하는 거야. 근데 공유결합 물질 중에 아주 일부는 수용액일 때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아이도 있다 이거죠. 액체일 때 전기가 통하게 해주는 아이는 절대 없어. 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 그런 아이들을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있다.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하게 된다고 해서 저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 에탄올, 뷰테인, 설탕, 아세틸 살리실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표에 보면 없었는데 있다.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고체일 때 전기 전도성이 없었는데 수용액일 때 전기 전도성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 요 앞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온결합 물질이고 없다. 또 어디에도 전기 전도성이 생겨나지 않았다. 설탕, 포도당, 녹말은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렇게 뭐 바로 판단하면 된다 이거죠.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공유결합은 비금속들끼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물,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 규산염, 광물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지각을 구성하는 이놈들 이거 자체 SiO4 자체는 비금속이나 금속과 결합을 통째로 형성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자,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죠. 그럼 자, 뒤에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6쪽에 4번. 자, A는
A는 2, 8이네. 2, 8. 뭐 체외각이 전자 꽉 차 있으니까 화학결합을 형성할 필요는 없겠죠.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다. 이건 맞는 말일 거고. B는 2, 6이니까 얘는 2, 8, 1이냐? 2, 8, 1이네요. 그럼 얘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B2가 음이온 될 거고 C는 체외각이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C1가 양이온 될 겁니다. B와 C가 결합을 한다면 B는 음이온이 될 겁니다. C가 화학 결합을 하면 이 전자 하나를 잃고 2, 8이 되겠죠? 2, 8이면 A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기미 D가 모두 다 맞다. 정답은 5번인 것 같다. A는 화학결합을 형성하지 않는 비활성 기체입니다. 되겠습니까? 오늘 문제들 싹 다 풀어야 됩니다. 자, 7번. 7번 문제를 보면은 A랑 B랑 A가 만나서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지. 이거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한 거야. 그러면 A와 B는 이온 결합을 한다. 야, 틀린 표현이죠. 그 다음 여기서 A의 전자 하나, B의 전자 하나가 요 둘이 결합을 전자 두 개가 한 가닥의 결합이야. 두 개가 한 가닥, 전자 네 개가 두 가닥의 결합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결합 하나, 여기 결합 하나.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이중 결합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단일 결합이 두 개다. 가에서 B는 2, 8, 2, 8 전자 10개 헬륨, 네온, 아르곤 2, 8, 2, 8, 8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9번 문제를 지금 풀어봐. 체크해. 정답까지. 9번. 홍주 3 나오냐? 3번 3번. 규영이, 3번 성진이. 3번 자, 봐라. 2번 아니에요? 응? 2번 아니에요? 3번과 2번 있어요? 또 혹시 다른 의견? 2번 2번. 자, 성우는 2번이요. A가 전자를 하나 얻어서 288 아니 전자를 하나 잃고 나서 288이 된 거야. 전자를 하나 잃고 288이 된 거니까 그럼 요 A는 원래는 2881이었겠죠. 자, 얘는 1가 음이온으로 된 것으로 보아 B가 전자 하나를 얻어서 288이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B는 287일 겁니다. 승진 오케이? 네. 그러면 A는 전자가 4껍질까지 있고 B는 전자가 3껍질까지 있다. A는 4껍질이니까 4주기 원소고
B는 세 껍질이니까 3주기 원소입니다. 같은 주기 아닙니다. B는 음이온이 되었으니까 체외곽의 전자가 7개니까 얘는 비금속이고, 얘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2번이 되겠다. 아주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59쪽에 4번 문제 일단 스타트. 몇 번이면 하나, 둘, 셋. 3번이요. 3번. 미친 새끼 씨. 네? 몇 번 하는데 이건 뭔데? 말을 해 이 새끼야. 4번. 금방 이 새끼가 진짜 씨. 네? 와, 나 빡도네. 몇 번 하는데 3번이 어떤 얘기인가요? 맞나? 네. 몇 번인데 임마 말을 해 이 새끼야. 3번. 몇 번? 3번. 몇 번? 3번이요. 새끼 3번이면 3번이지. 그럼 낼 줄 알지? 네. 뭐 음성이 안 나오나? 아니요. 이래가지고 이거 했잖아. 어? 네. 몇 번? 5번. 5번. 홍주. 3번이요. 3번. 성우. 저는 3번이요. 원주. 원주 5번에 5번 각인가? 그니 규행 5번 세표. 야 이거 2겠네 2 맞나? 요건 8 맞나? 요건 8 맞나? 이거 가장 안정한 상태니까 2, 8, 7, 2, 8, 2, 2, 6, 빵 끝이에요. 그럼 얘는 8, 8, 2니까 이거 8, 콜. 그 다음에 B는 체외각 전자가 2개니까 얘는 금속 7개니까 비금속. 체외각 전자 6개니까 얘는 비금속이겠죠? 네.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
이온 결합이지. 예. 그 이온 결합 물질이고 액체 상태니까 전기 전도성 있겠죠. 네. BC2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이지. 무조건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니까 뭐 공유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표현 갖다 대면 안 돼. 무조건 전자가 넘어가서 이온을 형성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디귿보기는 어때? 틀렸어.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3번. B와 C 사이에 전자쌍 두 개를 공유한다. 이런 표현 쓸 수가 없다고. 공유가 아니고 이건 무슨 결합이다? 이온 결합입니다. 오케이. 잠깐 이런 거 휴식. 자, 신소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신소재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는데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D론에 따라서 보면 도체는 몇줄이요? 88조. 88서로 올리기. 자, 전기 저항이 매우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아이들이고, 전기 저항이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아이들은 그냥 절연체라 할 거고, 온도나 압력 등 조건에 따라서 저항이 변할 수 있는 물질, 어떤 경우에는 전기 저항을 좀 작게 해서 전기를 통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되는 물질, 그런 아이들이 반도체다. 그러면 저항을 예를 들어 보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저항 값이 대체로 뭐 이렇게 작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전기 잘 통하는 거고, 비슷한 그림의 형태로 그려보면 전연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매우 커야 될 겁니다. 이쪽을 온도라고 보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기 저항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크다, 얘는 작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저항을 온도에 따라서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면, 그러니까 절연체와 반도체의 차이는, 절연체는 온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기 저항이 당연히 커집니다. 근데 얘는 원래는 온도 낮았을 때 전기 저항이 큰데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전기 저항을 좀 낮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림 형태가 약간씩은 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도체는 저항이 작다라는 거고, 절연체는 저항이 매우 크다라는 거고, 반도체는 온도나 압력 등의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기가 잘 안 통했는데 전기가 잘 통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액정에다 일단 별표 하나 치고, 액체 결정. 아닌데, 결정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고체라는 걸 깔고 있다라고 했는데,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 고체 물질이 결정인데, 액정은 액체의 성질을 약간 띄고 있는 겁니다.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겁니다. 액체처럼 흐르는 성질, 액체의 성질을 약간 띄고 있는 고체 결정,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Liquefied Crystal, LC. 요걸 가지고 화면을 만들면 LCD. 액정을 이용한 영상 표시 장치, 이게 LCD입니다. 이건 뭐 내가 이 사람들의 제조 공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일단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자,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이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고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들어오는데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편광판을 좀 삐뚤하게 그려놓지만 바로 그려놓지. 편광판에 보면 슬릿이 이런 식으로 홈이 뚫려 있다고. 그러면 위치가 안 맞네요. 자, 여기 그림 그대로 요렇게 홈이 이렇게 뚫려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 빛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요 홈을 통과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빛들도 통과를 못해. 그리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 빛만 통과를 해서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수직 편광판을 통과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러면 액정 D를 따다닥 지나가게 되면 이 뒷판에는 이 방향으로 홈이 뚫려져 있거든. 그럼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이 액정 입자들의 배열에 따라서 여기에 탈탈탈탈 부딪히면서 충돌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이거야. 그림을 새끼들 삐뚤어만 그려. 자, 여기를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고, 요 뒤쪽에 있는 편광판이 요리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요리돼 있는 빛만 통과하도록 필터링을 했지. 그럼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지나갈 건데, 지나갈 때 보면 이 지나갈 때 여기다 액정들을 세팅을 해놨다고. 액정들을. 그럼 여기 빛이 지나가면서 액정에 부딪히면 얘의 진동 방향이 조금 이렇게 꺾인다고. 그럼 여기도 액정이 있는데 또 부딪히면 또 이렇게 꺾이게 해놨다고. 그럼 여기도 액정이 있는데 부딪히면 꺾이게 해놨단 말이죠. 그 실제 세팅된 값은 얘가 통과해서 다다다다다다 꺾여서 뒷판에 도달할 때 이렇게 되도록 세팅을 하면 이 빛이 뒷판도 통과해서 나가겠지. 그럼 이 액정이 본연에 제작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액정에 다다다다다 부딪히면서 이렇게 진동하는 걸로 바뀌게 되고 빛을 통과해낸다라는 이야기죠. 자, 빛을 통과해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액정이 원래 제작된 형태로 그대로 두면 빛이 통과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빛이 통과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내가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빛만 필터링을 해냈어. 근데 이 액정에다가 전압을 가해버리면 원래 애초에 제작된 형태가 아니라 여기는 액정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다다다 해버렸잖아. 전압을 가했으니까. 그러면 원래 여기서 딱 부딪히면서 이거 90도로 꺾여야 되는데 그 세팅 값이 뒤틀렸다고. 그럼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액정을 통과해서 수평으로까지 딱 못 꺾이게 되고 뭐 가기 애매해지겠죠. 그러면 전압을 가해주면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정확하게 90도로 꺾이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뒷판을 투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전압을 가했을 때는 빛이 통과를 못한다.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통과하는데 전압을 가했을 때는 통과를 못한다.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빛이 투과를 하고 전압을 가해버리면 빛이 투과를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액정 판때기에 가해주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주면 빛이 통과하냐 못하냐가 결판이 나는 거니까 빛의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을 거고 그 빛의 투과량 조절을 통해서 어떤 화면을 표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압을 가했냐 안 가했냐, 전압의 세기를 조절을 해서
이 화면에 그림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표시하는 게 액정이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전자계산기, 온도계, 정보 표시 장치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정은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전압을 안 가했을 때 빛이 통과. 전압을 가하면 빛이 통과하지 못함. OX, XO. 요거 일단 구분을 해 놓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자와 발광 다이오드 돼 있는데, 자, 다이오드는 일단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은 게 다이오드인데, 자, 일단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은 게 다이오드예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놓은 게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또는 NPN, PNP 세 개를 붙여놓은 게 트랜지스터. LED, Light Emitting Diode,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우간이 Light Emitting Diode, 빛을 방출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일단 자네들이 알아야 되는 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89페이지를 가서 봅시다. 자, 반도체라 하면 자, 반도체 소자로 사용되는 것은 순수 반도체는 14족 원소들입니다. 규소와 저마늄, 탄소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규소와 저마늄 이 둘이는 모두 다 14족 원소고 체외곽에 전자를 4개씩 들고 있는 아이들, 걔네들이 반도체로 사용이 되는데, 규소와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순수 반도체고, 얘는 전기 전도성이 너무 낮아. 그래서 얘는 거의 절연체에 가까워요. 전기가 거의 잘 안 통한다 이겁니다. 전기가. 자, 쟤들은 전기가 거의 잘 안 통하니까 순수 반도체 형태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수 반도체에다가 약간의 불순물을 섞어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불순물을 약간 섞어준다. 불순물을 아주 소량 섞어준다. 불순물을 도핑하면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 할 거고, 자,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3개 있는 13족 원소를 첨가해 준 거고, N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5개 들어있는 15족 원소를 첨가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원래는 규소, 전자 4개, 규소가 전자 4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규소도 전자 4개, 근데 여기 있는 어떤 A를 첨가를 해주면 얘는 전자가 3개. 그럼 얘는 13족 원소를 첨가한 거야. 그럼 전자 4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규소가 가깝다 공유결합을 거의 뭐 빠듯하게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소량 첨가된 A는 전자가 최외곽에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A는 여기 이 자리에 전자가 하나 부족하죠. 전자가 하나 모자란다. 그래서 전자가 모자라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다 해서 얘를 양공이라 합니다. 양공. 전자가 하나 부족한 양공이 있다. 양공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자가 하나 부족한 A가 소량 첨가되니까 이 자리로 이 전자가 넘어올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이 전자가 여기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여기가 양공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넘어오면 여기가 양공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 오면 이제 여기가 양공이 되겠죠. 양공이 하나 생기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빈칸이 하나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양공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 내부 공간에서 전자가 원활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1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전자 나르게 역할, 전하 운반체 역할을 양공이 해준다라는 거고 전기 전도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럼 P형 반도체 13족 원소를 첨가한 거고 요거는 양공이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양공 플러스 전하를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기보다는 마이너스 전하를 안 띄는 구멍이다 해서 양공이라고 적은 거고 약간의 플러스 성질이 있다 해서 이거를 P형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N형 반도체는 역시 규소가 체외각 전자가 4개가 있다. 규소가 이렇게 4개가 있다. 규소가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러면 결합을 다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B를 첨가했는데 얘는 누구냐면 결합 4개 하고 나도 전자가 하나 남는 전자를 체외각에 있는 전자를 5개를 들고 있는 15족 원소를 첨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자가 하나 놀고 먹고 있으니까 이 전자 하나가 자유전자인 거고 놀고 먹는 자유전자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냥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전자 하나가 남는다. 자유전자라는 표현 안 적어놨네. 그럼 적어라.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생겨날 거고 이 자유전자가 뭐 지호져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밀어내고 얘를 밀어내든지 간에 전자 놀고 먹는 게 하나 생겨났으니까 이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화 운반체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순수 반도체일 때보다는 전기가 훨씬 더 잘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요놈 자유전자가 있는 거고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네가티브 반도체, N형 반도체. 양공이 있는 경우에는 P형 반도체, 자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N형 반도체 이렇게 붙여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형 반도체와 이렇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은 게 이게 다이오드고 P 붙이고 그 옆에 N 붙이고 그 옆에 P를 붙여놓은 거 PNP 이렇게 붙여놓은 거 이게 트랜지스터예요. 이건 다이오드, 이건 트랜지스터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각각 접합하여 만들어준 게 다이오드와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있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먼저 정리를 하고 오면 다이오드는 줄 거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다이오드의 기본적인 성능은 이겁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놈. 다이오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니까 교류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다. 트랜지스터의 작용은 그냥 외우면 됩니다. 신호의 증폭, 스위치 작용. 증폭 작용, 스위치 작용. 이거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 LED, LE.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각종 영상 표시 장치, 조명 장치 등으로 사용한다. 유기 발광 다이오드. 유기물의 얇은 필름으로 만든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물을 살짝 넣어서 매우 얇은 필름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조명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 땅땅땅땅 일단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낸다면 내가 내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낸다면 순방향, 옆방향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거야. 압력 감지기, 레이저, CPU, 태양 전지 등 다양한 곳에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정도고
자, 여기에서 순방향, 역방향 이럴 때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봐라.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다. PN 접합이니까 요거 덩어리 자체는 다이오드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P형은 양공이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플러스 단자 연결이고 이쪽에 마이너스 단자 연결이에요. 그럼 이 플러스 단자를 향하여 이 자유전자들은 갈 거고 마이너스 쪽을 향하여 양공들이 갈 거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기 통한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전지 부호를 반대로 바꿔줬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단자, 여기가 플러스 단자, 여기는 P형 반도체 양공, 여기는 N형 반도체 자유전자. 그럼 마이너스 극을 향하여 양공들은 일로 갈 거고 플러스 극을 향하여 자유전자들이 여기로 빨려 가버릴 거라고. 그럼 이 반도체를 가로질러서 다니는 아이들은 전혀 없지. 이동이 안 된다고. 이 반도체를 뚫고 전화 운반체가 지나다니지를 않거든. 그럼 이 경우에는 전기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고 이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흐른다 이거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이 전류는 흐르는데 이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이 전류는 안 흐른다 이거죠. 그래서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로 바꿔준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이 작용을 정류작용이라 합니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한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한다. 다이오드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지. 정류작용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면 교류가 직류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니 성우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 된다. 그러려면 다이오드를 연결해라. 교류 필요에 따라서는 나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그 어딘가에 다이오드 하나를 꽂아주라 이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리로 와봐라. 93쪽에 5번 문제. 93쪽에 5번 문제. 스타트. 안녕. 4번에 답시 변해요. 우리 뭘 찍고 있냐 또? 저 미술 입체 동물 그린다고 물건 해보라는데 사실 저 이게 좀 좋아보였어요. 물건 따라서 동물 입체 그릴 거는 물건을 따라서 그림을 그린다?
건물이래 건물. 건물을 그린다? 자 보자. 이거는 인만에 전자 하나 노네 이거. 이거 보니까 전자 놀고 있는 전자 그려놓은 거니까 이거는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면 15족 원소를 도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전자가 들어있어야 되는 자리가 비어있네요. 그러면 얘는 13족 원소를 도핑해 놓은 P형 반도체. 그럼 가의 AS B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이다. 5개니까 요 하나 놀고 있는 거죠. 맞지? 자, 나는 P형 반도체로서 전자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전자가 아니고 누구? 양공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일단 이 연공이 틀렸고 가와 나를 접합을 하면 P형과 N형을 접합을 하면 다이오드 되는 거잖아.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이거 보이고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을 정류작용이라 한다.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이오드다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뒤에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특징이 있다. PN 접합 다이오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정류작용 오케이. 기억 보기 맞지? 그 다음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이 이용된다. 오케이 맞고. 자, P형을 마이너스 극에 N형을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하면 전류가 흐른다 돼 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플러스 극에다가 N형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에다가 P형을 연결하면 되느냐? 자, P형은 양공, N형은 자유전자. 자유전자 여기로 빨려 가버릴 거고 양공은 여기로 빨려 가버릴 거야. 그럼 이쪽 가운데 지역에서 전하 운반체가 못 넘어다니지.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고 판단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비미디 중에서 맞는 거는 기억, 미연 두 개만 맞는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 그 뒷부분 오늘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까지만 한 거야.